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편 2주 합격편 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본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고요. 아마 다양한 목적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시거나 그래서 요점 정리를 가지고 하지만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패턴을 정리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교재와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2주라는 기간은 2주를 매일매일 하셔도 되고 좀 몰아서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은데 기본편은 사실 심화편에 비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흐름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거는 심화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를 보시면 교재만 보고도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교재를 잘 보면 우리가 지면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쪽 날개 부분에 요점 정리나 퀴즈가 계속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챕터가 끝날 때마다 뒤쪽에 키워드도 정리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코너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혼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집중해서 풀어보시면은 2주, 일주일, 2주일 정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더해서 이론을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라서 이번에는 역사의 가장 첫 장에 들어가 있는 선사시대 그리고 우리의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그 시점까지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편 첫 번째 기출 주제고요. 이 교재의 중점은 그냥 무작위로 이론을 모아놨다는 게 아니고 기출된 거를 가지고 이 테마를 뽑아서 주제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고 바로 뒤쪽에서 기출문제 정리하고 그리고 챕터가 마무리될 때 실제로 답안지가 바로 아래 나와 있지 않은 기출문제 정리로 같이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구석기하고 철기시대 이게 큰 주제가 지금 위쪽에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이 키워드를 어떻게 쓰시냐면 이거를 지금 처음 봤을 때 정말 지금 처음 수업을 시작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펼쳐봤을 때 여기 키워드만 봐도 이게 뭔지 머릿속에 아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런 걸로 해시태그처럼 나와 있는 키워드는 써주시면 될 것 같고 핵심 키워드가 지금 시대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래서 구석기 거 요만큼 주먹도끼 동굴과 막집, 신석기 시대 가락바퀴 농경과 목축,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 반달돌캄 고인돌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요거를 그룹별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스토리로 미리 보기라는 거는 여기 이론 페이지에 좀 우리가 나중에 정리하고 나서 한 번에 정리할 만한 거 꼭 알고 가야 될 핵심 스토리가 있어요. 개념을 스토리화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약간 웹툰처럼 애니메이션처럼 여기다 놓은 거니까는 요거 가볍게 또 읽어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먼저 읽고 보셔도 되고요. 이론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보이는 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구석기하고 신석기 시대, 지금 선사시대로 들어가 있는 장면인데 선사시대라고 한다면 역사 기록 이전의 시대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여기부터는 선사시대입니다. 선사가 뭐냐? 역사보다 앞선 시대다. 문자가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문자가 없어서 우리가 뭔가를 기록된 거를 추적할 수는 없는데 문자 말고 남아있는 것들을 보고 추론을 하는 거죠. 이들이 살았던 어떤 흔적, 그리고 썼던 물건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 근데 상당히 옛날이거든요. 구석기, 신석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가차차하는 그런 이미지 있죠. 이런 원시인들이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이에요. 막 70만 년 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무라든지 식물을 활용한 것들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썩지 않는 것 중에 남아있는 도구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석기입니다. 그래서 석기를 썼던 시대를 두 개로 쪼개놨어요. 구석기 시대가 있고 아래쪽으로 신석기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돌만 썼다는 건 아니고 다른 도구도 썼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거 그리고 주력으로 썼던 거를 뽑아서 시대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도구를 먼저 봅시다. 그래서 구석기하고 신석기 그리고 뒤에 청동기도 계속 나올 건데 도구하고 생활 모습으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볼 겁니다. 구석기 시대 썼던 도구
여기 꼭 알아두기. 요거는 여기에 핵심 포인트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꼭 체크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된 도구 중에서 뗀석기인 주먹도끼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만약에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하나만 나온다면 이거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뗀석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뗀석기라고 안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이름을 우리말 버전으로 한글화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뗀석기라고 안 하고 타제석기라고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한자로 썼었는데 뗀석기가 뭐냐면 돌이 이만한 게 있어요. 이거를 떨어뜨려서 깨트리거나 절벽 같은데 바위에다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떼어내는 거죠. 큰 돌에서 작은 돌을 뚝뚝 떼어냈다고 해서 떼어낸 석기, 줄여서 뗀석기라고 합니다. 돌을 깨트려서 만든 도구인 뗀석기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카테고리를 묶은 거예요. 뗀석기고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더라. 뗀석기 중에 대표 도구가 주먹도끼.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찢게, 순배 찌르게, 찌르게, 밀게, 긁게 등등등 여러 가지 돌 도구가 있더라. 근데 외워야 한다면 주먹도끼를 외워라. 여기에 주먹도끼 지금 실제 사진도 유물 사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인류가 불을 처음 사용했던 시기가 이제 구석기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출 자료에 주먹도끼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 약식으로 나온 걸 보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뗀석기, 사냥을 하거나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데 사용함. 근데 이거보다 사용처는 훨씬 많았을 거고 뭐 땅 파는 데도 쓰고 거의 멀티 도구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 모양처럼 생긴 주먹도끼의 모양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양쪽이 날카롭고요. 아래는 좀 둥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주먹으로 쥐고 쓴다고 해서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기억해 주시고 양쪽 다 날카롭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석기 시대 경제, 생활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 모습을 세 가지, 네 가지로 지금 나눠놨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보면은 뭐 먹고 살았냐, 어떻게 먹고 살았냐인데 사실은 사냥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사냥은 주로 많이 하지는 않고 여기 구석기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면 좋은 개념은 지금 여기 빙하기라는 거예요. 빙하기 뭔지 들어봤죠? 옛날에 왜 유명한 애니메이션으로 아이스 에이지라는 그런 빙하기에 살았던 동물들을 캐릭터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이 빙하기라는 거는 1년 내내 지구가 겨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온이 좀 많이 낮은 상태고 당연히 동식물이 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죠. 식물도 별로 없고 동물도 막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도 겨울 되면 추우니까 패딩 입잖아요. 그래서 이 빙하기 시대 동물들의 특징은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추위를 견뎌야 되니까 지방층이 좀 두꺼워야 되거든요. 등치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코끼리 떠오르면 하는 크기가 있고 또 매머드라고도 들어봤죠? 코끼리보다 훨씬 큰, 약간 공룡보다 더 큰 크기의 매머드라는 게 있는데 엄청 크죠. 이런 식의 동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덩치가 굉장히 큰 동물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맨몸으로 갖고 있는 구석기인들이 사냥을 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매머드를 사냥한다는 게 가끔 어린이 동화책에도 나오고는 하지만 약간 그건 상상력이 많이 가미된 얘기고 실제로 매머드를 사냥한다면 반드시 수십 명이 힘을 합쳐야 되고 이걸 멋있게 이렇게 사냥하는 게 아니고 좀 무리해서 낙오된 나이가 많거나 다치거나 좀 어린 매머드 이런 경우에 함정으로 유인을 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냥을 하지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냥보다는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뭐 뿌리를 캐먹거나 이런 걸 많이 하고 드물게 강가가 있다면 주로 물고기 잡이 같은 거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사냥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식물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 동네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요 A라는 동네에서 내가 요런 걸 나무 열매 다 따먹고 풀뿌리도 다 캐먹고 하면은 이게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한 곳에 진득하게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이해를 해주세요. 경제생활이 이랬기 때문에 주거생활은 정착이 아니에요. 돌아다녀야 돼요. 이동 생활을 해야 되죠. 왜냐면 여기 있는 걸 다 먹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야 되니까. 정성스럽게 막 집을 지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금방 이사를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캠핑 같은 거 갈 때는
간단하게 하잖아요. 캠핑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뭐 텐트 같은 거 치고 약간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똑같아요. 이동 생활을 하고요. 정성스럽게 아직은 집을 짓지 않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굴이나 강가에 대충대충 막집 같은 거 지어가지고 그냥 생활을 할 만큼만 집을 짓고 다시 부시고 이동하는 그런 걸 반복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지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선호했던 건 동굴이에요. 동굴. 그래서 우리가 유적지로 발견되는 거는 주로 동굴이죠. 사회생활을 보면은 혼자서 못 살아요. 먹을 거 다 같이 모아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지 않으면 생존 확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식량을 다 같이 모아요. 집단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급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평균 수명도 짧아가지고 오래 산 사람은 뭐를 먹으면 안 되고 뭐를 먹어도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그래서 연장자는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리더는 있는데 누구한테 이거 해 저거 해 너 나가 이런 식의 하는 군림을 하지는 않아요. 권력을 갖고 있진 않고 이끌기만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은 없고 평등하게 좀 가족처럼 가족 단위처럼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유적지 2개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천의 전곡리 유적이 있고요. 여기 전곡선사 박물관이 있죠. 여기에 구석기 관련된 유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 주먹도끼 우리나라에서 주먹도끼가 처음 발견된 데가 이 연천 전곡리 유적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최초의 주먹도끼 발견이었기 때문에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고요. 당연히 시험 문제로 내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때 70년대에 처음 발견이 된 곳이에요. 기억을 해주시고 저기 충청도에 공주 석장리라고 또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구석기에서 시대 넘어가서 신석기 시대로 가면 신석기가 무슨 뜻이에요? 저거 새로울 신자거든요. new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new. 뭔가 바뀐 거예요. 구석기랑 신석기가 있으면 올드하고 new라는 느낌인데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으니까 앞 글자를 바꿔줬겠죠. 아니 돌을 쓰는 거는 똑같은데 왜 저거는 올드하고 이거는 new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0년쯤 전에 구석기 빙하기잖아요. 빙하기가 끝나요. 빙하기가 끝나서 얼음이 녹는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로 엄청난 지구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변화를 해서 바다하고 강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아무래도 우리도 겨울보다는 좀 우리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좀 따뜻한 기후가 좋잖아요. 인간의 수명도 좀 늘어나게 되고 동식물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옵니다. 이게 신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쓰이는 도구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환경이 바뀌고 도구가 바뀌면 당연히 생활 패턴, 주거 환경 쭈루룩 따라서 바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대표 도구로 나오는 갈돌, 갈판, 빗사무늬토기, 가락바퀴. 지금 여기 이미지가 다 있어요. 대표 도구니까 요거를 이미지랑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사진 거의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눈도장을 찍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돌 도구는 뭐라고 부르느냐? 뗀석기는 돌을 도구로 처음 쓰기 시작을 했던 거라서 크고 투박하고 무겁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거를 계속 쓰다 보면은 용도에 맞게 이거를 계속 교정을 하고 개발을 하게 되겠죠.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요. 너무 무거우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더 뾰족하게 더 정교하게 바뀌어요. 그냥 뚝뚝 떼어내서 쓸 때보다 훨씬 더 매끈하게 만들어가지고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조그맣게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갈아가지고 만든 석기라 그래서 간석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간석기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뭐뭐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 갈돌과 갈판 같은 게 있고요. 요거는 도토리나 이런 견과류 같은 거 넣고 가루로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조리 도구고 돌괭이, 돌낫, 괭이하고 낫이라고 한다면 농사 짓는 건데 농기구가 이제 등장을 하네요. 농기구가 등장한다는 건 농사 지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밭농사를 여기서 시작을 하더라.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톡이 여기는 별표가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이 토기가 인간이 만든 최초의 발명품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에서 주먹도끼도 우리가 만든 건데 주먹도끼는 발명품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주먹도끼는 어찌 보면 돌의 쓸모를 발견을 하는 거에 좀 가깝고요. 불의 발견이랑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발명이라는 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새롭게 뿅 하고 만들어내는 걸 주로 발명이라고 하는데 토기는 굴러다니지 않잖아요. 돌멩이는 굴러다녀서 그거를 쪼개서 쓰거나 깨진 거를 주워다 쓸 수 있지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거였어요. 토기는. 진흙을 불에다가 가열을 하고, 그러니까 진흙을 반죽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불에다 가열을 해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요런 거를 만든다. 굴러다니지도 않고 어디서 캐올 수도 없고 나무에 열리지도 않는 거. 인간이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 그런 거로 보는 게 이제 토기죠. 그래서 발명품이라고 해요. 자, 음식을 여기다가 넣고 가열을 하거나 익히거나 저장할 때 이런 거 필요하겠죠. 저장을 왜 하느냐? 이제 먹을 게 많거든요. 구석기 시대는 하루 먹고 굶어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동식물이 되게 풍부해지다 보니까 먹고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먹고 남는 거를 어디다 쟁여놨다가 없을 때 꺼내 먹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토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게 이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입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 교과서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미지랑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 나오는 이름 민무늬 토기 같은 거는 기본 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으니까 토기를 하나만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 빗살무늬 토기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별표가 3개 달려있는 수공업 도구, 자주 출제가 된다는 얘기겠죠. 가락바퀴로 실을 뽑고 뼈바늘을 이용을 해서 옷도 만들고 그물도 만들었다. 옷을 만들어 입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오죠. 요건 진짜 뭔가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처럼 느껴지는 뚜렷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의 이미지 같이 기억해 두시는 거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자, 구석기, 신석기. 자, 신석기 생활 모습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석기 생활 모습. 신석기 시대의 농경. 여기서 농경이라고 하는 거 밭농사예요. 밭농사. 아직은 논농사는 출현하지 않은 상태. 자, 신석기 시대의 농경.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도 짓고 뭘 하냐면 동물을 새끼일 때 데려다가 키우면은 온순하게 이거를 공급받을 수 있다. 굳이 위험하게 성체를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무서운 맹수들도 아기 땐 너무 귀엽잖아요. 멧돼지도 큰 거는 무섭지만 아기 땐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잡아다가 아기 시절부터 키워서 어린 동물일 때부터 키워가지고 아예 키워서 잡아서 먹거나 길들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목축이라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발견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곳에 반복적으로 뭐를 먹고 씨앗을 심었을 때 여기서 똑같은 게 나온다라는 것도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굳이 떠돌아다닐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죠. 좀 풍부해지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밭농사를 중심으로 농경과 목축을 하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데리고 이동을 하거나 밭을 들고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모여 사는 패턴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정착하네요, 정착. 이제 모여 살아요. 모여 사는데 아직은 어디에 사느냐? 물을 좀 구하기가 쉬운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이라는 걸 짓고 거주를 합니다. 움집이 뭐냐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밑에를 조금 움푹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땅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땅을 파면은 이 땅을 이렇게 파면은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여름엔 좀 서늘해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만든 것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움집을 짓고 거주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착을 하네요. 근데 여전히 사회생활은 계급은 여전히 없고요. 아직까지는 평등하게 공동체로 모여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석기 유적지가 서울에 있죠. 암사동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거 1925년도에 크게 한번 홍수가 났을 때 한강변의 흙이 엄청 많이 쓸려 내려갔는데 그 쓸려 내려간 밑에서 이 유적들이 대량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유명한 선사시대 주거지가 암사동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시대를 또 뒤로 조금 가서 청동기 시대로 가면 뭔가 새로운 재질의 도구가 나왔죠.
돌멩이보다 더 좋은 앞선 뭔가가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뭔가 광물을 활용을 해서 금속의 물질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다음 시대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청동기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청동기 시대로 넘어와도 여전히 돌은 쓰여요. 농기구는 여전히 간섭기를 사용했다. 반달돌칼이라고 꼭 집어서 나오네요.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라서. 요거 밑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청동기는 청동이 등장을 하는 시대인 거지 이거를 모두가 다 썼다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시대 이름을 정해놨을 뿐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청동기하고 석기의 별표가 계속 달려있네요. 얼마나 헷갈려요. 청동기 시대가 돼가지고 석기를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편할 텐데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자, 청동기 중에 대표적인 거를 보면은 칼이 있고 거울이 있고 방울 같은 거 있는데 자, 비파형 동검이라고 있어요.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아랫부분하고 아랫부분에 곡선이 있는 비파라고 하는 이 중앙아시아에서 유래했었던 그리고 동아시아에 퍼졌던 악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비파라는 악기를 닮아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기억은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거울이에요 일단은. 빛을 반사하거나 하는 그런 거를 활용을 하는 얼굴을 비추거나 그리고 청동 거울, 청동 방울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청동기를 만드는 거푸집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 이 거푸집에 대해서는 밑에 별도로 설명이 좀 달려 있는데 청동 제품을 제작하는 틀, 청동기 시대 뒷부분부터 철기 시대까지 사용을 했다. 이게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막 달달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특징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농기구는 여전히 반달 돌칼 등의 간섭기를 사용을 합니다. 청동은 만들기가 엄청 힘든 거에 비해서 단단하지가 못해서 이거를 농사 도구로 쓰면 너무 빨리 닳아서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쓰지는 못하고요. 그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건 요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교재 자세히 보시면은 돼지코처럼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끈을 끼워가지고 손을 이렇게 넣어서 단단하게 이제 잡고 이렇게 벼의 이삭을 똑똑똑똑 딸 때 쓰는 거예요. 여전히 농기구는 돌을 쓰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벼의 이삭을 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달 돌칼은 이삭을 자르는 데 쓰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겠지만 벼의 이삭을 자르는 데 쓰여요. 여기서는 농사가 한 단계 진화를 해서 벼농사도 지었구나 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파형 동검이 있고 반달 돌칼이 있고요. 자, 토기 중에선 뭐가 나오느냐? 빗살무늬 토기, 무늬가 있었던 토기보다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아무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등장을 합니다. 민무늬 토기, 송국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뭐 다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아니 아무 무늬가 없는 게 왜 무늬가 있는 것보다 더 뒤에 나오느냐? 무늬가 없는 걸 만드는 게 무늬가 있는 걸 만드는 것보다 더 고급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무늬가 있는 토기들은 한 번에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진흙을 이렇게 팔찌처럼 고리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물레가 없으니까 한 번에 막 이만한 어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분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표면을 붙이는 시도를 하려다 보니까 무늬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제 민무늬 토기는 한 번에 이렇게 이쁘게 그릇을 만드는 기술이 완성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늬가 없는 게 더 뒤에 나옵니다. 요거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청동기 시대에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생활 모습이 달라졌느냐? 경제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벼농사도 시작이 됐구나. 전반적으로 농사가 좀 업그레이드 됐네. 그럼 당연히 사회 모습 바뀌겠죠. 이제 뭐 많아졌어요. 이제 굶어 죽는다?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식량의 양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얼마나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많이 가진 자가 생기고 조금 가진 자가 생기게 되겠죠. 이것이 그대로 권력과 계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유재산, 네 거, 내 거라는 게 발생을 하네요.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리고 남는 생산물을 위주로 네 거, 내 거가 생깁니다. 이게 많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계급이 발생을 합니다.
빈부격차가 나타나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짱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급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지배자가 출현합니다. 이전까지는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리더가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 그런데 이제는 지배자가 출현을 합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부족장 같은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부족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가장 크게 증명하는 유물이 바로 고인돌입니다. 지배자의 무덤으로 많은 인력을 동원한 거대한 크기의 고인돌을 축조한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요렇게 생긴 돌로 만든 유적 있잖아요. 고인돌. 이 뚜껑돌의 무게가 많으면 크면은 100톤 이상씩 나가기 때문에 한두 명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의 인력을 써야 되는데 아무 무덤이나 이렇게 만들어주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무덤을 만들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로 우리가 권력이 등장했음을 추론을 할 수 있다. 주요 유적지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뭐 이거를 찍어서 문제를 내거나 하지는 않아요. 참고로만 알아주시고 그러면 청동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드디어 철기 시대가 등장을 하겠죠. 이 철기 시대가 등장하고부터 우리가 아는 국가 이름들이 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구들을 보면은 철기하고 청동기가 나옵니다.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철기가 등장을 하면은 철제 농기구를 만드니까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막 생산량이 엄청 높게 등장하게 되고 드디어 무기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무기가 나온다면 이제 전쟁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청동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해집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랑 달리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 얄쌍한 동검이 나오게 되고 잔무늬 거울 또 세밀하게 나오는 거울들이 나오고 청동기가 점점 약간 의식용으로 세레머니용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생활 모습을 보면 이제 철제 농기구랑 결합을 해서 소를 가지고 와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동물의 힘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구나. 이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경이 시작이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 오는 거.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런 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봤었던 시대의 기출문제들인데 다 1점짜리들이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여기 보면은 힌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처음 만들어 볼 것은 뗀석기를 처음 사용한 가시대의 주먹도끼입니다. 이거 구석기잖아요. 그러면 구석기 걸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우경은 구석기에 안 나오고 동굴이나 막집에서 산 게 대표적인 특징이겠죠. 가락바퀴가 나온다면 신석기고요. 고인돌이 축조됐다면 청동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푸실 때에는 여기다가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시대인지 오답풀이를 하면서 내가 적은 것과 밑에 정답 길라잡이가 맞는 얘기가 같이 나오는 것인지 한번 비교해보면서 이렇게 문제풀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신석기 시대에 넘어가서 볼게요. 생활 모습으로 제일 적절한 것은 선사문화축제를 안내합니다. 근데 이미 집에서 힌트가 다 나와요. 움집이 지금 다 등장을 하고 있고 빗살무늬 토기, 갈돌과 갈판이 지금 등장을 하네요. 신석기네 신석기. 자 신석기 특징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오고 있고 철제 농기구는 철기, 지배층의 무덤 고인돌이면 청동기, 거푸집을 사용해서 청동기를 제작한다. 이건 청동기부터 이 초창기의 철기까지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1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신석기 시대의 문제가 또 나와 있네요. 신석기하고 청동기 시대의 문제 마무리 한번 해볼 텐데 처음 제작된 유물로 옳은 것은 농경과 정착 생활에 시작된 가시대의 생활 모습, 움집, 가락바퀴,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죠. 여기서 신석기를 찾아내시면 돼요. 주먹도끼는 구석기, 갈돌과 갈판이 대표적인 신석기 유물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이거는 청동기죠. 비파형 동검, 철제 농기구는 당연히 철기로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청동기 시대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인돌의 고장, 고인돌이면 청동이죠. 청동기. 그러면 청동기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거. 철제 농기구로 농사 짓는 거는
청동기보다 뒷시기로 넘어가야 되죠. 동굴이나 막집에 사는 거는 구석기네요. 구석기, 반달돌칼로 벼이삭을 수확하는 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농기구는 여전히 석기를 쓴다고 했죠. 간석기 3번이 답이고 빗살무늬 토기가 등장을 하면은 신석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은 예전에는 이걸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냐면 우리 쪽에 유적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유물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고조선이라는 국가하고 우리가 여러 나라라고 보는 여기에 해당되는 전시실들이 조금 뚜렷하게 리모델링이 좀 됐습니다. 요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겠죠. 자, 고조선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키워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한번 싹 정리하시고 나서 반드시 여기에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복습을 할 때에는 기출 주제의 핵심 키워드 정도만 쭉 읽어주셔도 머릿속에 정리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고조선 먼저 보겠습니다. 고조선, 단군조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마 단군왕검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10월 3일에 개천절이라고 쉬는 날이 있잖아요. 하늘이 열린 날, 이 단군 왕검과 관련된 날인 건데 자, 건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최초의 우리 국가를 세웠다. 아마 어릴 때 단군시나 동화책 같은 거 보신 분들 다 계실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랑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단군 왕검이 있죠. 이 건국 이야기가 고려 시대에 나온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라는 책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나라가 컸느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고조선에서 썼다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이 어디에서까지 발견이 되느냐를 놓고서 그 범위를 특정을 해요. 유물을 가지고 국가의 영토를 지금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여기를 세 개를 묶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조선이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토기는 토기인데 미송리라는 동네에서 나온 토기다.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고요. 이 북방식 고인돌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만 해주시고 단군조선 성장을 하고 이 중국의 어떤 침략을 받고 체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주체가 바뀌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단군조선의 발전하고 위만조선부터 멸망까지 쭉 보겠습니다. 고조선이 성장하는 시기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중국 쪽에 기록이 남아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면은 중국의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랑 대적할 만큼 굉장히 성장을 했다더라. 중국의 칠웅이라고 불리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센 나라 7개 모아가지고 칠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연나라가 끼어 있어요. 근데 그 연나라하고 대등하게 겨룰 정도로 상당히 국력이 성장했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 장수 진계라는 사람이 침입을 해서 영토를 잠깐 뺏겼던 적도 있고 나름대로 체제 정비를 해요. 왕위를 세습을 합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나와요. 이거 왕권이 되게 강하다는 거거든요. 부왕 그리고 준왕 이런 강력한 임금들이 나와서 왕위를 세습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관직도 있습니다. 상, 대부, 장군 같은 관직도 있어요.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위만조선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조선 앞쪽에다가 위만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위만. 자,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기원전 2세기 중국의 아주 엄청난 혼란기에 위만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뭐 기록엔 한 1000명 됐대요. 1000명 정도를 데리고 고조선의 준왕에게 우리 유랑민이다. 지금 저기 전쟁통이라서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좀 받아주세요. 변방 지역에서 거기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준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준왕이 위만을 받아줘요.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위만을 받아주고요. 굉장히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벼슬도 하나 받아가지고 서쪽의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고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처럼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변방 지역에서 위만이 힘을 계속 키워가지고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거죠.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아마도 철기를 생산하거나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위만조선은 철기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위만조선이 있고 우리나라 남쪽에도 나라들이 있고 이 북쪽으로는 중국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거 사이에 딱 위만조선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중개무역이라는 거를 하면서 특히 중국의 한나라하고 한반도 남쪽의 진국 나라 사이에서 요거를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이 진국도 짜증나고 중국의 한나라도 얘네 때문에 물건을 더 비싸게 거래하는 상황이 되니까 짜증이 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상당히 많이 취하는 국가가 위만이더라 하면서 위만에 대한 내용을 가끔 이렇게 기출 사료로 낼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기는 해요. 중국 기록이에요. 중국 기록이니까 중국인의 시선의 위만이에요. 한번 보면은 위만이 망명을 해서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의 폐수를 건너서 준왕에게 투항하였다.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랑캐라는 거죠. 중국인의 시선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복장을 하고 위만이 준왕의 비위를 상당히 많이 맞추면서 넘어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만이 원래는 고조선 쪽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만조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럼 고조선은 어떻게 멸망하느냐? 꽤 오래 유지가 됐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꾸 중개무역을 하니까 우리가 되게 걸림돌이었겠죠. 위만조선이. 그래서 이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 때 중국의 한무제가 왕검성을 공격을 하면서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놀랍게도 1년 정도는 잘 버텼대요. 1년 정도는 잘 버텼는데 나중에 전쟁이 길어지게 되니까 내분이 일어나서 내부에서 우거왕이 살해됩니다. 피살이 되고 결국엔 내분으로 함락이 돼요. 침략을 한 거는 한나라지만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바깥쪽도 무너지게 되면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은 꼬로록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조선의 사회, 경제,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지금 전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팔조법, 범금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고조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는 머릿속에 그냥 암기를 해놓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를 제정해서 쓰였던 것 같다. 이 중에서 남아있는 거는 3개 조항이 남아있는데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조항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범금 8조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고조선 말고 다른 나라는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위쪽에 고조선 영역에 나중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뭐 이런 나라들이 쭉 들어오게 되는데 이쪽에 고조선 말고도 이제 북부부터 나라들이 되게 여러 개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지도에 나와 있는 거를 요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기억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백지도를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정도는 아시는 게 좋아요. 지금 순서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삼한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 나라. 자, 부여는 또 왕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대 국가의 왕 하는 거랑 조금 느낌은 달라요. 이 여러 나라라고 하는 왕들은 그렇게 왕권이 세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여 먼저 볼게요. 만주 일대의 평야지대에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농사가 막 썩 잘 되지는 않고 목축을 같이 해야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치 부분에 별표가 3개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왕은 있는데 부족들의 어떤 신하들의 입김이 조금 셉니다. 연맹체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오부족 연맹인데 왕 아래쪽에 마가, 우가, 저가라는 가들이 존재를 합니다. 얘네들 넷이서 사출도라는 행정구역을 각각 다스리는데 자기 행정구역 안에서는 그냥 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가의 이름을 보면 다 동물의 이름이거든요. 뭐 돼지나 말이나 뭐 개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농경뿐만이 아니고 목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동물 이름이 지금 벼슬 앞에 붙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에 사출도라는 거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풍속과 문화를 보면은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하늘에 감사하는 제천 행사를 열어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여는데 요거 가끔 문제로 나오죠. 구별을 하는. 그래서 요거 외우는 게 또 쉽지가 않을 텐데 부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어로
암기해 놓으셔도 돼요. 부영고라고 외워 놓으시고 부영고 이거 부여거였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풍속에 보면은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이제 다 없어지는 순장이라는 제도가 부여에 있었어요. 왕이 죽으면 살아있었던 사람을 죽여가지고 같이 묻는 거, 이 제도가 또 있었고 일칙12법이 나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물건의 12배로 갚게 하는 특이한 법이 또 있었다.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가 봐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부여랑 또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는 고구려라는 국가가 있네요. 고구려. 왜냐하면 주몽이 세운 국가인데, 활 잘 쏘는 주몽이 세운 국가인데 주몽이 원래 부여 사람이니까 북부여의 일종의 서자죠. 서자 출신이고, 자, 고구려의 위치는 저기 만주의 졸본이란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주몽이 건국을 하죠. 근데 원래 부여 사람이니까 부여하고 비슷한 습성들이 있어요. 원래 부여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왕 아래 대가들이 있고요. 사자, 조이, 선인 등의 관리들을 거느리고 있고, 여기도 제가들의 입김이 상당히 셉니다. 귀족들의 입김이 세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왕 혼자 결정은 아직 못하네요. 왕권이 그렇게 세지는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10월 달에 하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 자, 고구려라는 국가를 떠올리면 말을 타고 막 열심히 만주 벌판 같은 걸 뛰는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되게 용맹하고 남성적인 느낌이 날 텐데, 이 제천 행사를 외우실 때 용맹한 동맹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고구려의 용맹한 동맹, 이런 식으로 제천 행사를 외우셔도 됩니다. 결혼 제도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남자가 자기 부인의 신부의 집 뒤쪽으로 가서 서옥이라고 하는 작은 집에서 살다가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성장을 하면은 신랑 집으로 가는 서옥제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서로가 노동력이 지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는 그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편이 아닌가 싶고, 요거 약간 옛날에는 대릴사위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거기서 실제로 사위가 일을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책 12법이 모입니다. 부여에서도 있었던 거죠. 이 둘은 연결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많다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구려의 바로 아래쪽으로 옥저하고 동해가 있습니다. 이 옥저하고 동해는 지금 풍속이 여러 개의 기록이 조금 남아있는데, 얘하고 얘를 구별하는 게 주로 나오는 거를 많이 출제를 해요. 꼭 구별을 해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은 거예요. 자, 위치는 고구려 바로 아래쪽에 옥저가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고구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겠죠. 나중에 고구려한테 흡수가 되고 멸망되는 국가가 바로 옥저입니다. 자, 옥저하고 동해에는 왕이 없어요. 군장밖에 없는데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리는 대표자만 존재를 합니다. 옥저는 좀 해산물이 풍부하고요. 토지가 비옥해서 뭐 많이 생산이 되지만 주로 다 고구려에 뺏기는 그런 풍토를 좀 보이고 있고요. 동해 쪽의 특산물이 요거 3종 세트가 맨날 나오죠. 단궁, 짧은 활,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말, 조랑말 그런 거 과하마가 있고, 반어피, 바다표범의 가죽입니다. 단궁, 과하마, 반어피는 3종 세트로 나오니까 동해 거라고 그냥 외워주세요. 풍속과 문화에 별표 들어가 있네요. 민며느리제. 지금 고구려랑 반대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남자 쪽이 들어가가지고 여자 쪽 집에서 좀 사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결혼을 약속한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12살 내외의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예비 남편의 집에서, 신랑의 집에서 키운 다음에 남자가 여자 집에다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한다. 여자아이를, 며느리를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하는 걸로 요거랑 또 반대입니다. 이거를 민며느리제라고 해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옥저는 특이한 게 가족끼리 공동 무덤을 씁니다. 가족이 죽으면 일단 감회장을 해서 뼈만 추려가지고 나중에 같이 목곽에다가 모아가지고 묻는 골장제라고도 부르는 특이한 이 장례 풍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동해에 남아있는 기록은 여기 제천 행사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랑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무천이라는 행사를 좀 하고 있고, 책화가 있네요. 책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나 말로 변상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삼한 마지막으로 보고 문제풀이 마무리 해볼게요. 삼한, 이거 지금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거예요.
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3개가 있다 그래서 삼한이라고 하는 건데 한반도 남쪽에 있는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다 연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한이라는 주머니가 있고 진한 주머니, 변한 주머니, 그래서 삼한이다. 그러니까 마한에 속하는 나라가 또 되게 많은 거고 이거 한 50개가 넘어요. 진한에 속한 나라, 진한에 속한 데가 나중에 신라가 되는, 변한이 이제 가야가 나오는 지역인 거죠. 여기가 나중에 신라가 되는 지역인 거고 마한 지역이 나중에 주로 우리가 백제라고 부르는 영역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작은 소국들이 모여서 연맹국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군장국가라고 해서 각각이 다 지배자를 가지고는 있었고 특이한 점은 삼한은 제사하고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재정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종교를 주관하는 천군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소도라는 영토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왕이라고 해도 들어가서 막 데리고 오고 막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이 소도는 지금의 바티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도라는 신성 지역이 있고 천군이 여기를 다스리더라. 혹시 도둑놈이나 살인범이 소도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왕이 함부로 잡아올 수가 없는 그런 대단히 특이한 구역이 존재를 했다 보시면 되고, 경제적으로 특이한 점은 일단 남쪽은 농사가 좀 풍부하게 잘 되는 편이에요.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농사 잘 되라고도 뭐 이렇게 축제를 하고 농사가 잘 되고 나서도 축제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하늘에다가 제사 지내는 축제 같은 거 크게 2번 지냅니다.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특히 이 삼한 중에서 나중에 가야를 이루게 되는 변한이라는 지역은 쇠, 철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이 당시에 이미 수출을 했었던 기록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다소 내용이 많지만 요 대표적인 특징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 문제 몇 가지 좀 풀어볼게요. 고조선.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그리고 이미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건국 신화. 고조선인 거죠. 여기서 고조선인 거를 찾아내신 다음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 부영고, 이거 부역 거고요.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건 옥저입니다. 옥저.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체커가 있었던 건 동예라는 국가였죠. 범금 8조 나오면 무조건 고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조선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유물은 여러 가들을 별도로 사출도로 다스린, 사출도가 나오니까 부여네요. 부여. 부여, 영고라는 제천 행사, 부영고 있었죠. 부영고, 영고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신성 지역인 소도, 재정분리가 있었던 거는 삼한이고,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거 옥저고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던 거 동예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옥저하고 삼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3번, 4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있었던, 이거는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자 아이를 데려와서 기른 후에 성인이 되어서 며느리로 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민며느리제잖아요. 옥저네요. 여기서 옥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자, 삼한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건 안 써 있겠죠? 여러분들이 유추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반도 남쪽에 있었다 그러고 신지나 읍차라고 지배자를 부르고 5월이랑 10월에 2번 이 축제를 했다. 이거 삼한이죠. 이거 보고 삼한인 걸 유추를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서옥지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던 건 고구려고요.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구역이 있었죠. 여기를 다스리는 천군이 있었고, 범금 8조 나오면 고조선, 당궁, 과하마, 반어피가 나오면 동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2개를 같이 묶어서 한 거는 이 2개에 해당하는 페이지들이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봤었던 선사시대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구석기나 신석기를 구별할 수 있는가, 혹은 청동기랑 신석기를 헷갈려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 위주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뒤쪽에 고조선이랑 나중에 여러 나라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나오는 요 지역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막 섞어 놓고서 각각에 해당되는 특징을 골라내게 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근데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기록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나오는 특징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에는 키워드 정리되어 있는 것만 한번 읽어주시고, 이 기출문제를 계속 푸시면서 어떤 문장으로 어떤 나라를 유추하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고대 국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